안녕하세요. 올랜도 킴입니다. 오늘은 테슬라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슬라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지금 그린란드 갈등을 인해서 시장이 좀 흔들릴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테크 위너스 기술의 강자를 찾을 매수 기회다. 그렇게 웨프시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자,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내일 있을 다보스 현장에서 아무래도 관세 갈등을 통해서 트럼프가 내일 테크 리드를 이제 각국의 정상들에게 연설하기 위해서 도착함과 동시에 컨퍼런스에서 명백한 부담 요소로 좀 작용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자기들의 근거로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이번 문제와 관세 위협 역시도 실제보다는 말이 더 무거울 것이다. 그래서 협상이 진행됨에 따라서 트럼프와 EU 정상 간의 긴장도 결국은 완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자, 그렇게 아이브스와 그의 팀이 밝히고 있죠. 그래서 리스크 오프의 심리가 AI 종목에 영향을 주면서 기술주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 이후를 겨냥한 기술 강자 보유의 기회로 우리가 봐야 된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올해 빅테크에서 AI 혁신의 다음 성장 단계로 진입할 수 있도록 5,500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자본 지출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앞으로도 몇 주간의 기술 대표주들의 4분기 실적 시즌이 매우 견조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자본 지출이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 AI가 가고 있는 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빠질 때가 지금 이제 주춤할 때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전히 웹부시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부터 시작해서 마소라든지 팔란티아, 그 다음 구글, AMD, 아마존 뭐 똑같은 회사들이 있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팔로알토, 애플, 그 다음 네비우스, 테슬라 이런 다양한 종목들을 매수할 것이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시장의 비관론자들이 언제나 위기론을 외치고 있지만은 AI 혁명은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2020년도 4차 혁명이 아무래도 다음 성장 단계로 진입할 것이라는 게 우리의 시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많이 빠지면은 사실 우리가 매수할 때지 매도할 때는 아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특별히 내일이 중요합니다. 수요일에 다보스 경제 포럼 WF에서 글로벌 CEO들과 특별 연설로 이어지는 CEO 리세션을 갖는 것을 지금 이제 예정하고 있는데, 자,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까지 없지만은 아무래도 재임 시기에 미국의 정책 변화, 유럽 국가들에 대한 관세 위협 등이 논의의 중심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린란드가 기존 회의 의제에서 새롭게 추가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별히 스캇 재무장관 자체가 유럽 국가들에 대해서 그린란드 문제로 발표된 미국의 무역 관세에 보복하지 말라.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소방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데, 아무래도 지금 이제 너무 많이 강하게 압박하면은 유럽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어느 정도 트럼프의 협상을 통해서 또 이루어지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사람들이 많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이 아무래도 가장 중요하신 로보택시 배치의 지연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그거죠. 차량의 인도적인 하드웨어 결함이 있는지, 아니면 소프트웨어의 한계에 있는지, 아니면 이를 운영할 인적 자원의 부족이 있는지 그 명확한 규명을 갖다가 요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특별히 이러한 변모 현상은 단일 요인이 아니고 자율주행 신뢰도라든지 원격 감시 이런 인프라 확장성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에서 기인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원격 모니터링이 인력 그 다음에 1대1의 비율에 경제하게 되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다른 것보다는 현재 테슬라의 로보택시 플릿은 캘리포니아 베이 에어리아에서 158대, 텍사스는 오스틴에서 42대 정도로서 한 200대 규모로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원격 운영센터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거기에 따라서 약간의 지금 현재 딜레마가 일어나고 있는데,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변목 현상의 본질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했을 때는 차량 자체의 안전의 문제라기보다는 원격 감시 인력의 부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효율적인 관리 비율 이런 것들도 지금 이제 있죠. 그래서 인력 부족의 실체를 본다면 질문에서 제기된 인력 부족 이런 것들은 단순한 공장 노동자가 아니고 고도로 훈련된 원격 관제 요인의 부족을 의미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캘리포니아 같은 엄격한 규제 환경에서는 여전히 운전석에 안전 요인이 탑승해야 되고 있고, 텍사스에서도 초기 단계에서는 조수석 탑승이 요구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량 한 대당에 1개 이상의 인건비가 투입됨에 따라서 로보택시 핵심인 운송 원가 절감을 가져왔다는 거겠죠. 자, 그런데 지금은 일단은 지금 그런 것들이 안 되고 있으니까 조금 계속해서 딜레마가 되고 있고, 또 확장성의 제어로서는 진정한 수익성을 위해서는 한 명의 원격 운전자가 10대, 20대 아니면 나가서 50대의 차량을 동시에 모니터링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현재 풀스왑 드라이빙을 본다면은 저 V13, V14 이런 성능 수준에서는 차량의 호출 빈도가 높기 때문에 운영자가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차량의 수가 제한적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완성도, 원격 운영자의 인력의 효율성 이런 것들을 결정짓는 선행 지표로서 작용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또 두 번째로 봐야 될 것이 결정적인 개입이 있다는 겁니다. 소프트웨어의 성능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아무래도 최신 모델의 안정 성능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풀셀프 드라이빙 4.14의 업데이트 위에 데이터는 긍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은 완전한 무인화를 위해서 한계점에 임계점에는 아직까지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기술이 아직까지는 완전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이쪽에서 신호위반, 중앙성 침범, 충돌 회피 같은 중요한 그런 안전 문제는 여전히 발생되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데이터의 또 의미도 있는데 로보택시의 서비스 핵심 지표인 치명적인 개입 간의 주행거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야만이 원격 운전을 갖다가 인력을 줄일 수가 있는데, 현재 테슬라는 이런 수치는 개선하고 있지만은 완전히 일단은 수천 대의 차량을 동시에 도로에 내보내기에는 원격인 관제센터의 부하가 좀 과도하게 걸리는 상황이 있다. 결론적으로 봐서 아직까지 소프트웨어가 완벽하지는 않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현재의 주된 병목 현상 자체를 본다면 최신 모델의 안전 성능 문제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원격 모니터링의 인력의 효율적인 배치 이런 것들이 방해되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저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풀셀프 드라이빙 소프트가 여전히 너무 자주 인간의 확인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감당할 원격 관제 인프라 인력 확보가 차량 생산 속도를 갖다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소프트웨어의 신뢰도가 향상 없이는 인력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호 의존적인 교착 상태에 있다. 그래서 조금은 더 시간이 걸리지 않겠는가.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소프트웨어 성능이 더 빨리 더 급속하게 발전돼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또 두 번째 질문 한번 볼 것 같으면, 두 번째 질문의 핵심 질문은 언제 풀셀프 드라이빙이 100% 무인으로 전환되느냐. 그 답에 대해서 무인은 언슈퍼바이즈죠. 요 정의와 지리적인 범위에 따라 좀 달라진다. 일론 머스크는 2010년도 내에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시사하고 있지만 데이터와 규제 환경이 보다 보수적인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규제도 많이 풀려야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현재 칼시 같은 경우에는 폴리마켓 이런 데서는 업계 전문가들과 더불어서 완전주의 실현 자체는 시기에 대해서 조금은 엇갈리는 전망을 가지고 있다. 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그걸 한번 보게 되면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예상 시점 같은 2010년도 상반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자기 일단 생각이니까 아무래도 좀 빠르게 생각하고 있고, 칼시 같은 경우는 2010년도 6월 이전에 자 25에서 한 37% 정도 될 확률이 있고, 업계 분석가들은 2010년도 하반기는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것도 신뢰도가 중간에 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적어도 2010년도 말이라든지 2017년도 초가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99.999%의 딜레마라든지 데이터를 검증해야 된다는 겁니다. 테슬라는 풀셀프 드라이빙을 통해서 수십억 마일의 데이터를 축적했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규제기관이 요구하는 레벨 5, 즉 완전 자율주행 승인을 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누적 주행 거리가 아니고 사고 없는 자율주행 데이터가 필요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100억 마일의 장벽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도 스스로도 인간보다 월등히 높은 신뢰성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100억 마일의 데이터가 필요할 수 있음을 인정한 바가 있죠. 그래서 2020년 내에 전 세계 모든 도로 환경에서 100% 무인 자율주행을 갖다가 허용받는다는 것은 통계적으로 좀 불가능에 가깝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구매한 차량이 미전역에서 운전자 없이 주행하는 진정한 의미의 레벨 5가 되는 것은 2027년도 이후라든지 보수적으로 2028년경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완전히 되려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부고, 완전히 되려면 이 정도는 시간이 걸린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에 있어서는 스페이스X를 IPO할 때 테슬라의 주주 우선권이 얼마만큼 있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요번에 일단 지금 이제 기업 가치가 1.5조 달러 정도 예측이 되고 있고 2010년도 중반에서 하반기를 목표로 IPO를 준비하고 있죠. 자, 그렇게 했을 때 SPARC 구조를 통해서 우선권의 부여를 하겠다. 뭐 그런 것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있죠. 그래서 스페셜 특별한 목적으로서 합병하는 권리를 갖다가 지금 이제 컴퍼니를 통해서 아무래도 주주를 갖다 좀 배정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이 빌 에크맨이 그렇게 제안을 했죠. 자, 물론 그런 것들은 있는데 아직까지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서는 우선권이 주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겠죠. 그래서 보유 주식에 비례한 그러한 인수권 SPAR을 갖다 배포하는 방식으로 유력하게 검토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즉 말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구체적으로 테슬라 주식 한 주당에 0.5개의 SPAR을 배정하는 그런 안이 거론되고 있다는 거겠죠. 이런 것들은 장기 주주들의 충성도에 보답하겠다는 머스크의 약속을 이행하는 가장 현실적인 금융공학적 해법이다. 그래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네 번째 질문은 사이버캡의 양산 일진한 판매 전략이 되고 있는데 서비스 중심의 생태계가 되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사이버캡의 양생산 일정, 그다음 판매 방식 이런 것들이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하드웨어 판매에서 운송 서비스로 전환됨을 시사하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 생태계가 어떻게 되고 양산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자, 거기에 대한 또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생산 일정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2020년도 4월로 일단 지금 이제 딱 못을 박았다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 자체가. 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스럽게 느리다는 거겠죠. 아무래도 일단은 사이버캡의 초기 생산 속도가 매우 느릴 것이라고 경고되고 있는데, 자, 그 이유는 언박스라는 그런 제조 공정의 난이도, 자, 그것 때문인데 컨베이어 벨트 없이 모든 단위로 조립해서 최종 단계에 합쳐진 이러한 새로운 공정, 이런 것들이 이론상의 비용은 획기적에 낮추고 있지만은 초기 수요를 잡는 데는 상당한 시행착오가 예상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실질적인 대량 생산은 2016년도 하반기, 특히 4분기에는 이루어져야 가시화되지 않겠는가, 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그다음 판매 전략으로 봤을 때는 판매가 아닌 서비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이버캡은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될 것이라는 답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아니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별히 일단 이렇게 테슬라 네트워크에 독점적으로 투입되면서 2026년도에 생산되는 사이버캡의 물량은 테슬라가 직접 운영하는 로보택시 서비스에 투입될 예정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스티어링 휠이라든지 페달 없는 그런 차량을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규제적이나 보험적 문제, 이런 것들을 회피하고 초기 플릿 운영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독점적으로 확보하기 위함이 되고 있다. 그래서 개인적인 판매 시점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기를 적어도 빨라야 2028년도 이후에나 가능할 거다. 이게 법적이나 규제가 많기 때문에 쉽지가 않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일단 지금 옵티머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옵티머스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배치해서 지금 공장의 효율성을 통해서 노동이 대치되고 있는지,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될 때 테슬라의 제조 원가 경쟁력을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핵심 변수가 된다는 거죠. 자, 2020년도 1월 현재 테슬라의 공장에서 배치된 옵티머스의 로봇 수는 1200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순한 테스트가 아니고 실제 생산 공정에 투입된 수치라는 거죠. 이들이 담당하는 핵심 역할은 4680 배터리 셀의 핸들링이라든지 키팅 작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셀을 이동한다는 거죠. 4680 배터리는 민감하고 화재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다루기 위험하고 반복적인 작업이다. 그래서 옵티머스의 22자유도를 가진 3세대 손을 통해서 배터리 셀을 집어서 트레이에 지금 이제 옮기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죠. 또 촉각 센서가 내장된 손가락을 통해서 깨지기 쉬운 부품이라든지 무거운 브레이킷 이런 것들을 정밀하게 조작한다. 그래서 정해진 경로가 아닌 비정형의 환경에서도 스스로 장애물을 회피하면서 물리를 이송하고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로봇 같은 경우는 3교대가 일단 가능하죠. 자, 그 다음에 휴식시간이 필요 없기 때문에 1200대의 옵티머스는 2500명 정도의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한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그래서 기가 텍사스 물류의 병목 구간이었던 배터리 셀 공급 라인에 옵티머스가 투입되면서 라인 중단 횟수가 감소되고 전체적인 공급의 공장의 처리량이 안정화되고 있다. 그래서 생산의 원가 절감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것이 이제 옵티머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6번째 질문을 보게 되면 텍사스 오스틴의 안전 탑승자의 제외 시점이 언제쯤 되느냐, 세이프티 드라이브의 제거 시점이 언제쯤 되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테슬라는 지금 이제 텍사스 면허라든지 규제부로부터 2016년도 8월까지 유효한 운송 네트워크를 갖다가 허가를 취득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명시적으로는 이 허가는 인간의 안전 운전자 없이도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테슬라는 이미 내부적으로 오스틴 내에서 안전 요인이 없는 완전한 무인 테스트를 시작했다는 거겠죠. 그 다음에 유로 서비스의 전환 시점은 내부 테스트를 넘어서 일반 대중을 대상한 유로 무인 로보택시 운영은 2016년도 6월에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6월경입니다. 그래서 단계적인 접근을 본다면 1분기에는 직원이라든지 일부 테스트를 대상으로 안전 요인을 제거하고, 2분기는 6월부터는 오스틴 내에서는 특정 구역에서 일반인의 호출에 대한 안전 요인이 없는 차량이 배치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 그래서 6월 되면은 아무래도 또 주가가 또 많이 뛰지 않겠나,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 질문은 테슬라의 공급망은 어떻게 구조화되고 있느냐 했을 때는 딱 이원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네바다 LFP의 배터리 셀 공장, 두 번째는 휴스턴의 메가팩 공장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특별히 네바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테슬라의 첫 번째 미국 내 LFP 지금 셀 생산 기주로서 2015년도 말에 이미 완공 단계에 와 있었다. 그래서 2010년도 초에 가동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생산된 셀은 전량 ESS, 정말 에너지 저장 장치용으로서 사용이 되고 있고, 중국산의 셀 의존도를 줄이고 IRA 보조금 혜택의 극대화를 가지고 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 다음 휴스턴의 메가팩 공장에 있어서는 이곳은 일단 셀을 만드는 곳이 아니고 셀을 조립해서 컨테이너 크기의 메가팩을 만드는 조립 공장이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2010년도 1월부터 세금 감면 혜택이 발효되었다. 그래서 현재 채용이 진행 중이다, 그렇게 보겠죠. 그래서 본격적인 양산은 2020년도 하반기부터 될 가능성이 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 또 이때까지 했던 내용을 한번 총 정리해 보겠습니다. 테슬라는 2010년도가 실행의 해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올 4월 달에는 사이버캡의 생산이 개시될 거다. 그래서 초기 생산 속도는 더디고 생산된 차량은 전량 테슬라의 네트워크에 투입될 예정에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6월 달에는 오스틴에서 무인 로보택시의 상용화가 될 것인데 텍사스의 규제당국의 허가 완료 후에 일반 대중에게는 아무래도 유료 운영이 시작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자, 그런 가운데 있는데 완전히 일단 자율주행이 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풀셀프 드라이빙 소프트웨어의 신뢰도가 아직까지는 확보가 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치명적인 개입 없는 주행 데이터 확보가 완전 무인화의 핵심적인 전제 요건이 되고 있고 또한 원격 관제 인프라의 확장성도 필요하다. 풀셀프 드라이빙의 개입 빈도가 높아서 원격 관제 인력의 지금 효율적인 배치가 지금 이제 저해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다음 또 스페이스X의 요번에 IPO가 추진되고 있는데 테슬라 장기 주주에게는 주식의 인수권, SPAR 이런 것들을 부여하는 방안이 지금 유력하게 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에너지 사업에서의 생산의 이온화가 복경 가동되면서 네바다와 휴스턴 공장이 핵심의 역할을 수행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 1200대 이상의 로봇의 옵티머스 로봇이 공장의 효율을 혁신하고 있는데 4680 이런 배터리 공장을 갖다가 위험하고 아무래도 사람들이 좀 하기 힘든 그런 반복적인 작업을 전달하면서 생산성을 향상시킬 것이다. 자, 그 다음 에너지 사업에 있어서는 두 가지가 있는데 네바다하고 휴스턴이 있다. 네바다는 LFP에 셀을 생산하고 휴스턴은 메가팩을 조립한다.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이온화로서 본격 가동이 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정도가 2010년도가 지금 이제 돌아가는 테슬라가 되지 않겠는가 그 질문하고 답변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자, 이번 실적 발표도 얼마 안 남았죠. 자, 그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총 생산량 자체는 한 44만 4,358대 정도 되지 않겠는가. 근데 2024년도 4분기를 해봤을 때는 49만 4,000대죠. 그래서 12.2% 정도 마이너스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인도량 역시도 41만 8,000대로서 49만 5,000대, 2024년도 4분기하고 지금 5년도를 비교해봤을 때도 한 15% 정도 마이너스가 될 거다. 그래서 모델 3라든지 모델 Y의 인도량 역시도 46만 대에서 40만 6,000대로서 11% 하락. 그 다음 기타 모델 마찬가지로 3만 4천에서 11,000대로서 계속해서 한 65% 정도 하락이 될 것이다. 전반적으로 일단은 안 좋은 모양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특별히 일단 총 인도량 같은 경우는 컨센이 일단 42만 2천인데 컨센보다도 한 1.1% 정도가 하락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실적은 그렇게 좋지가 못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에 반해서 에너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기가와트가 상승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24년도 4분기 때가 11기가와트였는데 2015년도 4분기 때를 본다면 14.2기가와트로서 한 29%나 상승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연간으로 보더라도 46.7인데 아무래도 86%나 상승되지 않겠는가. 즉 말해서 2025년도 4분기에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상하이 램프업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또 2025년도 연간으로 봤을 때 메가팩의 글로벌 수요가 폭증함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증가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해서 자동차 부분보다는 에너지 부분에서 더 많은 성장률과 또 마진이 더 좋죠. 이쪽은. 그런 것들이 성장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종합적으로 봐서 어떻게 형성이 되고 있는지 그걸 한번 보시게 되면 악재가 소멸되고 있다는 겁니다. 4분기 인도량이 미스, 그 다음 2025년도의 역성장 이런 것들이 이미 시장에 알려진 사실인데 불확실성 해소는 주가 반등의 첫 번째 조건이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특별히 에너지 사업이 서프라이즈가 나타내고 있죠. 14.2기가와트라는 기록적인 에너지 배치량은 테슬라 이익 구조가 다변화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그래서 자동차 부분의 부진을 상쇄할 강력한 방어제가 되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구독 경제로의 체질 개선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풀셀프 드라이빙의 구독 전용 전환이 테슬라를 제조업체에서 소프트웨어 플랫폼으로 아무래도 재정의 하는 데 만드는 그런 전략적인 한 수가 되고 있고 2010년도에 로드맵에 가시화가 되고 있는데 프로젝트 레드워드, 로보택시에 대한 구체적인 타임라인 이런 것들이 2015년도에 부진을 있게 만들 강력한 미래 성장이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물론 리스크도 있다는 겁니다. 마진율이 시장 예상보다 더 심각하게 훼손되었거나 신차 출시가 2027년 이후로 지연된다. 자, 그렇게 했을 땐 주가는 또 하방 압력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리스크 대비해서 보상 자체가 아무래도 상승 쪽으로 기울어 있다. 이것이 전문가들의 대부분의 분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단순한 제조차를 넘어서서 인류 에너지, 그 다음 이동성의 패러다임 바꾸는 AI 기부로 전환되고 있다. 자, 이런 점이 아무래도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 되지 않겠는가. 시간은 가지만은 좀 왔다 갔다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길게 보시면서 투자할 때다. 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테슬라 사이버캡 생산이 오늘부터 100일도 채 남지가 않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번에 사이버캡 생산에는 테슬라의 혁신적인 언박스 제조 공정이 처음으로 적용이 되고 있다. 그래서 사이버캡 한 대는 모델 Y의 34초에 비해서 10초 이내로 생산 라인에서 출고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5초까지도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뭐 금방금방 찍어낸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공급이 많이 늘어나겠죠. 저 공급이 많이 늘어나면 또 수요가 또 많아지면서 또 가격은 또 많이 내려갈 수도 있겠다. 저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아무래도 가격이 얼마에 나올지가 더 관건이 되지 않나. 저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테슬라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부터 말씀드렸죠. 일단 450을 돌파하기가 조금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고, 그 이유는 지금 이제 21선이나 이제 51선 이런 것들이 강력하게 저항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올라오기가 좀 힘들었죠. 자, 그런 가운데 있었고, 지금도 안 좋은 모양이 있는 것은 아무래도 직전 저점을 조금은 깨버렸다는 거죠. 원래는 여기서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423불이나 이런 데서 반등이 안 나오고 조금 깼다는 것이 약간은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200일선에 좀 많이 붙어 있다는 거겠죠. 이런 것들은 약간은 의미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일선이 405불입니다. 그러니까 400불 정도에서 아무래도 또 반등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추세가 일단 하락 추세 있죠. 지금 이제 시작된 것이 한 1파, 2파, 3파 정도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완전히 하락이 끝났다. 자, 그렇게 보기는 좀 힘든 모양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장에 따라 조금 다른데 아직까지는 추세가 하락으로 계속해서 연출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헤드앤숄더가 이렇게 나타나면서 어깨가 조금 무너지는 그런 모양이 있죠. 그래서 지금 시장 자체가 아무래도 조금은 하락 중에 있기 때문에 반등이 바로 나오기 위해서는 이런 하락의 추세를 완전히 꺾어내버려야 됩니다. 그러려면 시간은 좀 걸리겠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매수할 때는 아니고 조금 일단 관망의 자세로서 봐야 될 때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락의 추세를 완전히 꺾고 나올 때 있죠. 자, 그럴 때, 자, 그 다음에 눌릴 때 이럴 때가 일단 들어가는 거지. 이때부터 좀 들어가기는 힘들다. 신규 진입하실 분들에 한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대신에 그거 말고 일단 지금 모습에서 갖고 있는 분들은 뭐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주식이니까 들고 가시고, 자, 신규 진입하실 분들 한해서는 좀 밑으로 빠질 때, 저 그럴 때 뭐 담아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완전히 돌아 나간 후에 담아가는 거 이렇게 쌍바닥 났을 때, 자, 그렇게 했을 때 돌아 나가는 것들 아무래도 잡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시간을 두고 일단 관찰하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아직까지도 하락세가 좀 계속해서 연출이 되고 있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구독자님 요청하신 마라홀딩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가가 한 10불 정도 되고 있고, 자, 요거 자체에 보시면 EPS가 좀 적자 기업이죠. 적자 기업은 투자하실 때 항상 조심해야 된다.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숏 인트레스가 한 27%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죠. 4분의 1 정도가 지금 이제 공매도로 들어와 있다는 것은 아무래도 밑으로 좀 많이 보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로 좋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는 알아야 되니까 비트코인 채굴이라든지 디지털 인프라에 주력하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한 재생에너지 발전소라든지 메탄가스 포집 시설, 이런 에너지원의 자체 발전 시설을 운영하는 저비용 에너지 사업을 통합하는 사업 모델로 확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좋게 말하면 에너지, 그 다음에 디지털 화폐, 이쪽에 일단 이제 포커스를 두는 회사다. 자,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자, 이 회사 EPS 한번 보겠습니다. 2027년도에 양전환됐다가 또다시 일단 음전환되는 가운데 있으니까 뭐 그렇게 좋다고 보기는 조금 힘든 모양이 있고, 그냥 매출은 많이 일어나느냐 그게 중요하겠죠. 매출을 보시게 되면은 2020년도 1.12, 그 다음 1.20, 1.07로 해서 매출이 좀 줄어들죠. 별로 안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출이 줄어든다는 것은, 자, 우리가 성장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매출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느냐 그게 되는데, 이렇게 매출이 이렇게 줄어들다가 올라가는 것은 별로 좋지가 못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물론 2029년도 가면 뭐 많이 늘어나니까 자, 그때까지 지고 하는 건 문제가 없는데 지금 당장 올라가기는 주가는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매출의 증가가 그렇게 많이 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 정도 일어났던 것이 7%, 그 다음 10% 이렇게 2010년도부터 시작해서 계속 줄어드니까 자, 2년 연속으로 그렇게 좋은 주식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와 더불어서 비트코인 채굴업체니까 다른 것보다는 아무래도 비트코인이 가야만이 주가가 가겠죠. 그래서 적어도 신부한불 때 이상을 일단 돌파하면서 올라가면서 비트코인도 200일선을 돌파하면서 가야만이 주가가 갈 수 있으니까 그 전까지는 주가가 좀 달리는 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좀 아무래도 횡보라든지 좀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적정 주가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2027년도 걸 갖고 해봐야 되겠죠. 1.2빌리언 정도 되고 있습니다. 매출로 가지고 해야 되니까 EPS는 아직까지 마이너스니까 적자 기업이니까 매출 가지고 우리가 적정 주가를 구해보려면 PS 레이쇼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PS 레이쇼를 보게 되면은
포월드 기준으로 봤을 때 3.58이죠. 3.58 배수에다가 1억 2천 1.2빌리언 정도를 곱해주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하면 일단 답이 나오는데, 그래서 1.2니까 공이 지금 이제 6개 정도 되겠죠. 8개죠. 자, 거기다가 진짜 3.58을 곱한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요 정도 나오는데 요걸 갖다가 나누기 위해서 주식수를 나눠줘야 되겠죠. 자, 다음 주식수를 보게 되면은 이때가 2023년도 2분기 때입니다. 그래서 74밀리언 했던 것이 2025년도 3분기 때에 378밀리언 정도 되고 있죠. 5배가 증가됐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일단 주식의 수가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주식수가 늘어났다는 말은 주가의 희석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게 주식수가 계속 늘어나는 좋지가 못하죠. 물론 초창기 기업이니까 그렇게 가능성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이 늘어난 것은 자금 조달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 자, 그 이야기라고 했죠. 매출이 그렇게 많이 안 일어나면서 이익이 많이 발생 안 하고 있다. 그걸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3억 7,800만 주를 나눠주면 되겠죠. 아까 보셨던서 3억 7,800만 주 나누기 3억 7,800만 주를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지금 모습 속에서 나오는 가격은 한 11불 정도가 적정 가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그걸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11불 가격이니까 아까 보셨듯이 이 정도 되고 있죠. 지금이 10불 라인대입니다. 그러니까 11불 때면은 요 라인대죠. 그러니까 적정 주가는 요 라인대라는 게 거의 지금 가격이 적정 주가다. 그렇게 우리가 보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주봉 차트를 보게 되면 그렇게 뭐 좋은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길게 보시게 되면 이렇게 쌍봉을 좀 꺾여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일단 지금 고점이 낮아지면서 그렇게 좋은 모양 아니고, 자, 주봉에서도 고점이 3번이 이렇게 아무래도 이렇게 나타났다는 것 자체는 그렇게 좋은 모양 아닙니다. 자, 그런 가운데 여기서 반등이 좀 일어나야 되는데 10불 라인대에서 반등이 일어나든지 아니면 그 밑에 라인대 7불 라인대까지도 볼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10불 라인대가 지켜지지 못하면 직전 저점이었던 8불 라인대까지도 올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여기서 올라가면서 계속해서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자, 반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비트코인 이런 것들이 좀 가격이 올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모습은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적정 주가도 11불 정도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익이 좀 창출되려면 좀 시간이 많이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썩 좋아 보이지는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